주제는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이 발표를 저는 들었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여러분들 링크드인 아시나요? 링크드인이랑 LAPD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HR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바라봐야 하는 빅데이터의 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 사례발표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기 멤버 송용우라고 합니다. 우선 제 발표는 앞서 훌륭하신 여사분들이 해주신 강의와 달리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웃음을 지어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고요. 학생 입장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저 스스로가 이 발표를 리서치를 하게 도와주신 리비전 컨설팅의 전현중 대표님께 감사 말씀 올리고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 스스로도 궁금하였고 또 실제 이 빅데이터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을 이 발표와 리서치를 통해서 아주 조금은 서로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어제 가져온 기사인데요. 지휘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이 미래로 가는 길. 이런 말을 들어보면 우선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바뀔 것이다 이러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희망감을 고조시키잖아요. 근데 또 이런 기사를 보면 기업의 10곳 중 무려 8곳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 못한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요. 빅데이터 정보가 그렇게나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IT 강국이 왜 이렇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축에 있는지를 좀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던 와중에 방학 동안 리서치 인턴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과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빅데이터의 워크라는 이 토마스 데이버포트라는 나름 권위자이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물론 다 안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읽어보시면 좋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 안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나름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이 권위자가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세 가지 키워드가 공공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메시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HR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쭉 상기시키면서 계속 3B라고 할 수 있는 볼륨, 베라이티, 벨로시티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를 하기 전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실제 성과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기존과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 투입되는 기술은 무엇을 썼는지, 그렇게 많은 기술 중에 어떤 게 실제로 투입되었고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된 변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맞춤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까도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은 어차피 이전 시대는 예측 또는 1대1 맞춤하러 가는 게 빅데이터 트렌드라고도 배웠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NIPD,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저는 이 리서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 동경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NIPD는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과 달리 초기 단계서부터 경찰들, 실제 이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과 사전 인터뷰나 실제 정보, 어떤 정보를 너네가 원하냐, 이런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밀접하게 개발자들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라와 달리 뉴욕 경찰 본부장의 적극적인 이런 추진력 하에 정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그러기에 여러 기관과 연구소의 최신 기술들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한 예로 뭐 미래범죄 예측 기술이나 얼굴 인식 같은 기술, 총알 탄압 분석 이런 기술들이 주기적으로 도입되고 뭐 실험되어지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이 사용자, 즉 경찰관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도 한데 사용자가 거부감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청년을 잘못 오인하여 총격하는 바람에 지금도 파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가 나왔지만은 99.99%의 정확도도 같이 위험할 수가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범인으로 오인을 해도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앞으로도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조금 시도가 있었냐 하는 걸 보아하니 여기 미국에서 프레드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 모르죠. 저도 이번 리서치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경우 예전 뭐 지진의 이 발생 빈도를 조사하던 사람과 또 통계학자, 심리학자, 아무튼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어느 한 구역을 스파처럼 정해놓고 500제곱미터 면적으로 다 쪼개서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음날 범죄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핫스팟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업무 보고를 할 때 경찰관들에게 이 자료를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줘서 어느 마을 지역에 어느 특정한 그 동을 가서 좀 순찰을 좀 주의 깊게 해라 했더니 기존의 그 범죄 기록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비해 이렇게 정확도나 크라임 레이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만 보고 나시면은 그냥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느끼기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가 많고 그렇게 많은 법률이 다른 가운데서도 차츰차츰 이 기술들을 도입하는 과정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도 나라가 도로 나누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도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좀 선진 사례를 보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 프레드폴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레이시즘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넣고 싶어 할 텐데 그 알고리즘상 이런 말을 해서 좀 안 되지만 흑인은 좀 갱스터고 라틴 계열은 마약하고 싶다 이런 잘못하면은 그 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실제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보내봤는데요. 친절하게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예측 모델에는 어떠한 인구 통계학 수치도 들어가지 않고 단지 과거 데이터,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 이 기록만 가지고 자기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카고 지역에서도 트위터로 이런 범죄 예측을 한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계속 지금까지도 분석하면서 메시업하고 하는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NIP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의료기관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저희와 좀 의료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미국 내 현지 상황을 봤을 때 그 헬스케어라는 센터가 많은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회사가 지금 이 단계까지 자기들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신 어저께 피자 먹었죠? 제가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 신용카드 내역에서 그 피자나 이런 음식물 섭취를 보고 그 의사가 1:1 맞춤화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높아할 것이고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이 돼도 무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 자체 회의 중에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던 중에 지금 영수증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뭘 샀고 이게 몇 개고 또 가격은 얼마고. 이 헬스케어 센터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고 이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혹시 김밥천국에서 가격을 결제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김밥을 2줄 먹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3,000원 결제되어 있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따라서 이런 헬스케어와 신용카드 내역이 잘 조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신용카드사와 업체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나 법률적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야 실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예로 뉴욕의 한 소방국에서는 한 빌딩 하나하나 자체에다 리스크 스코어를 측정하고 그 리스크 스코어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팀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이 낮은 지역은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고도 공표하기도 했는데요. 고려본수로는 당연히 빌딩 수명이나 전기 배선, 스프링클러, 엘리베이터 위치, 경비원 유무. 그러겠다. 이런 거 화재 예방하려면 그런 건 다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변수를 도입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와 실천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180도 다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이게 과연 빅데이터 때문인가? 어느 빌딩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순찰을 많이 돌아서 이렇게 정말 화재가 줄어드는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전세대란, 집이 없죠.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언젠가 살 수 있습니다.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사이트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나의 집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 나의 전세 대금은 얼마나 빠지게 될까? 과거 5년간의 이제 경제 지표, 부동산 지표, 지리 정보 등을 활용하여서 자체적으로 이 예측값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5천만 가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미국 내에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집이 필요하죠, 저희도. 제가 이 발표를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겠구나 해서 제가 사이트를 한번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돼 있습니다. 너의 집이 어디야? 내가 알려줄게. 너네 1년 후 집의 가치를. 보시면은 링컨주의 이 한 집이 지금의 가격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것입니다. 1년 후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1년 후 가치를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파는 사람이나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반성하고 또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 좋겠구나 하는 분야가 바로 HR 분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취업을 하신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소설이 아주 저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 장문의 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인재고 실제 이 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는 큰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HR 분야에서 이 중요한 인재를 끌어다 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인재의 덕목을 빨리 캐치해 나가는 게 이쪽 분야의 딥 임팩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한 HR 전문가 그 컨설팅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사회 공헌하는 게 많이 중요해지고 하나하나 사람을 개인 인력을 장그래 같은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모바일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이 같이 접목되어서 예측 기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실제 프로젝트 즉 회사에서 프로젝트별 사업을 수행할 때 이 친구는 이런 재무 쪽 프로젝트를 했더니 과거 성적이 너무 좋아서 꼭 써야겠다.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재무 쪽은 아니지만 마케팅 쪽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 성과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면 기업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의 이름은 와사비 웨이터입니다. 제가 웨이터가 되어서 스시를 나눠주는 게임이고요. 정말 간단하게도 4단계 동안 총 10분의 게임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이 손님들의 표정을 보고서 빨리 달라는 표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줘도 되는지 이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게임을 방지한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한 게임이더라고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을 보면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자기를 명칭한 사람과 심리학자, 행동과학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가 한 팀을 이뤄서 이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임 중 벌어지는 모든 상황, 민폐 고객이 있다든지 아니면 느긋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그 게임적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리코드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서 그 10분간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 10분 했다가 게임 10분만으로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평가자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 앱 자체는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 계약을 맺고 내가 이 게임을 제공해 줄게 라는 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인즉슨 게임 하나가 값이 엄청나다는 거죠. 외부에 공개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계약금을 가지고 실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심리학자, 행동과학자들은 팀을 이루어서 곳곳의 기업에 가는 겁니다. 곳곳의 기업에 가서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빠릇빠릇한 사람을 원하나요? 아니면 느긋하더라도 컴플레인 잘 해결하는 사람을 원하나요? 거기에 맞춰서 변수들을 조정해 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대처했을 때 이 인재는 더 당신들의 회사에 맞을 겁니다 라고 컨설팅 해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다른 기업에도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게임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사트를 보고 자소서를 쓰고 하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저희 국내 시장에 도입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드인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냥 간단한 조사를 해봤어요. 저 링크드인 자체 통계로 지금은 3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카카오톡이 4천만이 넘는다 안 넘는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쓰는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300밀리언의 속성, 그러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굴지 기업들은 다 하나하나씩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직함, 그 컴퍼니에 필요한 직함이 뭔지, 책임 연구원인지, 수석인지, DS인지 이런 모든 그 직함 속성도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30억 속성 조항, 30억 속성 조항이라는 것은 스킬, 과거 학교 연역, 프로젝트 참석 이와 같이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30억 속성을 조항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과 3월 기준에 2억 7천 명이 6개월 만에 3억 명으로 늘었고요. 지금 14년 2분기 자료가 3억 명이니 지금은 또 어떨지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왜 링크드인이냐고 하니 책에서도 그렇고 링크드인 안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팀이라고 하는 팀이 꾸려져 있어요. 그 많은 부서들 가운데 데이터 팀이라고 하는 팀이 따로 꾸려져서 지금 보이시는 시니어 헤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팀장이겠죠. 팀장을 필두로 밑에 42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0명 직업 중에서 42명, 100분의 1 정도에 되는 비율의 직원들이 실제 3억 명의 프로필, 이력서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만큼 소수의 인력으로 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소수의 인력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두가 되고 싶지만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저도 알게 된 뼈아픈 사실입니다. 링크드인 어떻게 잠깐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그냥 제일 유명해서 가져와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에 직장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은 뭔지 이 사람이 비틀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파티시펀트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스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웬만한 이력서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뭐예요 하면 그냥 자신의 능력을 쓰게 말했는데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우선은 이 사람이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학력 정보도 나와 있고 받은 상장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프로필을 보고 네 과거 면접을 보니 너는 이러이러한 회사에 좋은 인재구나 라고 링크드인에서 알려주는 거죠. 링크드인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 과정이 인수 M&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하죠. 개발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개발한 사람은 사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는 인수 기업들의 특징을 봤더니 전문성 있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그 다음에 자체 솔루션 또는 자체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연역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1억 불 이상의 금액을 쓰고 인수한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신청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억 불이라고 하면은 1,000억을 왜 썼을까? 슬라이시어라고 하면은 그냥 PT 자료 공유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링크드인은 그 PT 자료마저도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키워드